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또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4년만 일을 하면 한국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든 안전이든 목숨이든 아니면 새로운 기회든 이를 위해 한국을 떠나 도착한 새로운 장소. 그러나 그곳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농장에서 몸이 상해가며 고된 노역을 해야 했고, 생활하는 여건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 채찍을 맞으며 노예 취급을 받습니다. 계약을 철회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는 쌓입니다. 어떻게든 계약 기간을 채우거나 일을 꽉 깨물고 채무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다시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내가 떠났던 고향, 지구 반대편에 있던 한국이 망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눈물이 나죠.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05년 약 1000명의 조선인들이 멕시코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부침은 실제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죠. 오늘 읽을 책은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이라는 소설책입니다. 바로 이 멕시코 이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소설인데요. 전체 이야기는 분명 소설이지만 당시 멕시코 이주와 그곳에서의 슬픈 역사를 바탕에 두고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먼저 실제 역사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의 소설 검은 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1905년 4월 대한제국 국민 1000여 명이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멕시코로 향합니다. 그들은 4년간의 계약 기간 동안 일을 하면 큰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인력회사의 광고를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대한제국 사이에 국교도 없었고 또 계약 노동이라는 것도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중간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외국인이나 회사들은 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의 여권을 만들어주고 아무 보호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멕시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들을 태운 화물선은 태평양을 건넙니다. 심한 배멀미, 열악한 환경, 영양실조 등으로 이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죽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하고도 열흘이 지나서 그들은 멕시코에 도착하게 됩니다. 농장주들은 각 농장에 할당된 수만큼의 한인을 착출해 갑니다. 그들이 일하게 된 곳은 유카탄 지역의 에네켄 농장이었습니다. 에네켄은 사람의 키보다 크고 줄기는 손바닥 너비를 한참 넘어서고 가시가 여기저기 돋쳐있는 소위 악마의 발톱이라 불리는 식물입니다. 당시 선박 로프 등을 만들기 위한 섬유를 뽑아내는데 많이 활용됐죠. 한인들은 그 에네켄 잎을 수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하게 된 환경은 대한제국을 떠나기 전에 들었던 말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모집 광고에는 낙원과 같은 곳이라 되어 있었지만 한반도에서는 경험해 보지도 못한 뜨거운 기온이었고 근무 시간은 하루 12시간을 좋게 넘어갔습니다. 급여도 약속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루 꼬박 일한 일당으로 입고 먹어야 했는데 그러기엔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들이었어요. 고된 노동에 몸져 눕거나 일할 수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적자인 셈이었죠. 농장은 그들을 인간적으로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통제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농장주들은 한인들을 돈을 주고 사온 자신의 소유물이라 여겼으며
채찍을 때리며 관리했어요. 농장을 나가고자 하는 한인이 있다면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 중개인에게 냈던 돈을 다 내고 나가라 라고 했죠. 한마디로 채무로 엮인 노예, 채무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버티고 버텨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 부자가 되어 돌아가기는커녕 한반도로 갈 뱃삭조차 버거운 이 사람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한제국이 망해서 사라졌고 그들의 고향이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권, 그 조악한 종이 쪼가리에 찍혀있는 대한제국의 도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허망한 흔적이 됩니다. 슬픈 현대사로 인해 국제미아가 된 그들. 하지만 그들은 힘을 내어 다음 걸음을 밟아 나아갑니다. 한인회를 조직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기도 하고 쿠바, 미국 등으로 넘어가 그 다음의 삶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는 조국을 위해 숙무학교라는 항일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돈을 모아 독립자금을 조선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 걸까요? 이 와중에 중남미에는 혁명과 내전의 바람이 불게 되고 한인들은 또다시 삶의 부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견디며 살았습니다. 4년 후에 돈 벌어서 돌아오겠다며 떠났던 그들은 100년이 훌쩍 넘어서도 돌아오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들의 후손이 아직도 살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제 역사예요. 비극적인 이야기죠. 이 역사 위에 사람의 이야기를 얹은 소설, 검은 꽃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멕시코로 떠나는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의 사연들은 망해가는 조선의 고통과 괴를 함께했죠. 이종도는 대한제국 황제의 육촌인 황족입니다. 비록 황비가 일본 낭인들에게 살해당하고 황제는 타국으로 도망가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조약이 체결되는 등 망해가는 수순을 밟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황제의 혈통이었죠. 그러다 보니 일본은 황제의 근친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황비마저 난자당하는 마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말이죠. 그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멕시코로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제국은 힘을 잃었다. 황제의 혈족인 내가 일본으로 끌려가 생을 마칠 순 없다. 우리는 서양으로 가서 다시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서양의 문물을 배워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이종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은 배에 오릅니다. 이 와중에 이종도의 딸 연수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이미 이 시대의 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간 조선에서 멸시받던 계급, 천시받던 사람들이 모여서 영어, 지리, 수학과 같은 신학문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을 연수는 부러워했어요. 멕시코라는 나라는 잘 몰랐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미국의 이웃나라라면 그것도 어느 정도 발전된 문명이 아닐까? 여자도 남자처럼 배우고 일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곳이 아닐까? 무엇보다 국군이 다 해버린 이 약소국의 황족이라는 이 허울만 그럴듯한 굴레로 사람을 묶어두지는 않지 않을까? 그녀는 아버지의 멕시코행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하고 따릅니다. 한편 구한말의 난리 속에서 부모를 여의고 보부상에게 잡혀 살던 한 소년 역시 배에 오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나라지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으니까요.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돈을 들고 와 땅을 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땅을 가져야 존경을 받는 세상입니다. 여권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럴싸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도장이 찍힌 그의 여권엔 김이정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황실과 혈육인 이종도는 배에 타자마자 배의 높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식소를 주렁주렁 단 채 짐짓 높은 신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를 보면서 선장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됐고 그냥 객실로 가라 그랬죠. 객실이라고는 하지만 화물칸을 대충 개조한 그냥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안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쑤셔박히듯 들어가 있었고 이 정도의 가족도 그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환기도 되지 않고 파도에 배가 출렁일 때마다 요강에서 흘러내린 오물들이 굴러다닙니다. 조선에선 경고했던 신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황제의 핏줄, 종교인, 군인, 좀도둑, 불황자까지 모두들 밥을 먹기 위해서는 같은 줄을 서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양반과 천민이 한 공간에서 이리 섞이고 저리 섞입니다. 욕설, 비난, 주먹 다짐은 일상이었고 빨래, 목욕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이 정도는 이 배에서 자신의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멕시코에 도착하기만 한다면 이와는 다를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관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라면 황족에게 걸맞는 대우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이종도는 생각했습니다. 이종도가 황족이어서 특별히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이 배를 탔습니다. 1000명이 조금 넘는 이 한인들은 멕시코에 도착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야 한 달간의 고통스러운 이동을 수긍할 수 있었을 테죠. 하지만 그들이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에네켄이라는 처음 보는 식물에 온몸이 베이자마자 하루 일당으로 하루를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절망합니다. 농장의 관리자들은 그들을 소와 말처럼 대했습니다. 채찍을 들고 그들을 통제했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았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황족이 천한 곳에서 천한 것들과 천한 일을 한다뇨. 그는 농장의 관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황족이며 사대부다. 나는 일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황제를 대신하여 이민자들을 통솔하고 대표하기 위해서 왔다. 멕시코의 황제를 만나 내 뜻을 전해달라. 그리고 나와 가족들이 머무는 거처는 마땅하지 않으니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 그러자 관리인은 답합니다. 나는 돈을 내고 너와 너의 가족을 샀고 따라서 너는 4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에네켄을 따야 한다. 네가 계약을 어기면 나는 경찰에 당신을 고발할 것이다. 황족인 이 정도는 최악인 상황에 내던져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에네켄 밭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사대부가 감히 천한 것들이 하는 농장 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을 하지 않으니 그들이 굶는 날들은 계속됩니다. 백성들은 황족의 식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4명의 가족이 계속해서 굶을 수는 없었기에 그의 아들과 딸 연수는 밭으로 나갑니다. 이 정도는 가족들이 구해온 옥수수죽을 먹으면서도 방에 틀어박혀 책을 펼쳐 읽습니다. 아비와는 달리 상황에 대해 기민했던 연수는 황족의 부녀자라는 사실을 아예 잊은 채 생존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정과 마주치게 되죠. 두 사람은 모두 젊고 총명했으며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불이 붙듯 사랑을 나눴고 함께 살아갈 미래를 조금씩 상상합니다. 조선 땅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겠죠. 이름이 지어진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난 남성과 황족의 여성이 사랑을 나눈다니요. 그러나 이곳은 멕시코였습니다. 멕시코 농장에서
그들은 밤마다 미래를 나눕니다. 하지만 둘만의 미래를 즐기기엔 두 청춘은 너무 빛이 났고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연수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채취는 다른 남성들을 예민하게 만들었죠. 특히 통역일을 맡아 하면서 관리자 흉내를 내고 있던 또 다른 조선인의 눈에 띄고 말아요. 그는 이정을 다른 농장으로 보내버리고 연수를 차지합니다. 연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이정의 아이가 크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정이 없는 농장에서 홀로 배가 불러온다면 기약도 없는 황제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책이나 읽고 있는 사대부 아버지나 고결하신 어머니로부터 팽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혹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조, 명예, 자존심을 모두 묻어두고 언젠가는 이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버티기로 합니다. 소설 속 역사는 실제와 같습니다. 한인들은 채무로 엮인 노예가 되어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죽는 사람, 현지인과 결혼하는 사람, 탈출하는 사람도 있었고 관리자의 눈에 들어 함께 채찍을 들고 같은 한인들에게 채찍질을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 정도는 더 이상 황족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그저 과거의 볼품없는 영광만을 쫓는 초라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딸 연수는 관리자 행세를 하는 다른 조선인의 첩이 되어 아이를 낳아 살았습니다. 황족의 딸이 역관밖에 안 되는 자의 첩으로 들어가다니 조선 땅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그곳은 멕시코였습니다. 다만 연수의 부모는 더럽혀진 딸을 버린 것이라고 스스로 믿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무시하는 역관 따위가 황족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모든 한인들은 한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모은 돈으로 백싹도 낼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제국의 여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장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시로 나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적당한 일을 구해서 일찍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인협회를 구성하고 한국인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애씁니다. 군인 양성소를 만들기도 하고 독립자금을 모아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이, 한인들의 멕시코에서의 삶이 이어져 나갑니다. 연수는 끝끝내 탈출에 성공하지만 그 이후에도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정의 소식은 들을 방법이 없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자리를 잡은 다른 한인을 만나게 됐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정은 미국으로 넘어가려다 멕시코 내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연수와 그의 자녀도 찾게 되지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이종도는 끝끝내 황제의 복권을 꿈꾸며 새롭고 부유한 국가 설계에 대한 책을 집필하지만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은 이종도가 남긴 유산, 집필한 원고들을 모두 불태웁니다. 사실 이 책은 인물서사 위주로 진행이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종도, 그의 딸 연수, 그리고 이정뿐만 아니라 소매치기, 전직 군인, 파괴 신부, 박수무당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이 이 책을 채우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려주니까요. 끔찍하고 비참한 이야기지만 소설로서도 너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역사관을 가진 채 보더라도 인물 하나하나의 삶을 살핀다는 것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죠. 특히 당시가 대한제국이 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황족이 겪는 비참함,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치가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무참하게 뭉개지는 모습, 그리고 한반도 안에서는 일제에게, 한반도 밖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농장주들에게 유린당하는 당시의 한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에서 저는 이야기가 가진 그 아픈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간한 지 오래된 책이고 또 작가 본인을 포함해서 평단이나 여러 가지에서 극찬을 받은 소설이니까 혹시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꼭 읽어보세요.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